다가오는 여름에 결혼이 예정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앞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보내기에 앞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 지인들에게까지 제 고민을 털어놓아 봤어요.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예비시댁의 뜻을 따르라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워낙에 분분한지라 차라리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더 정확하겠다 싶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양가 상견례는 지난달에 마쳤어요. 연말이고 신년이고 해서 여러모로 바빴던 게 있었던지라 예단이며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었죠. 저는 공무원이고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요즘 공무원 월급 박봉이라고들 하지만 제가 정말 일찍부터 공무원 준비를 해왔다 보니 일한 기간도 좀 되고 하다 보니 아직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남자친구보다 월급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몇백 몇천을 더 버는 상황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야 제가 일한 기간이 훨씬 길어서 돈을 얼마 더 받는 거지. 솔직한 말로 남자친구가 대리만 달아도 저보다 연봉이 훨씬 높아지는 건 시간 문제인 상황이지요. 그래서 벌이만 가지고 제가 훨씬 잘났다거나 제가 기우는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서로 비슷한 조건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랐어요. 당장 액수만 본다면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자친구보다 사회생활을 훨씬 일찍 시작한 걸 감안한다면 대외적으로는 제가 돈을 더 못 모아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랑 남자친구 둘 다 4천만 원씩 모아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제 초봉이 얼마나 낮았고 그런 걸 떠나서 경력으로만 따지면 제가 몇 해나 먼저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취직 후에 출퇴근을 위해 뽑아놓은 차가 있었어요. 할부도 다 끝났고 감가상각 다 따지고 같은 모델 중고차 가격만 본다면 제가 차를 처음 샀을 때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차를 산다고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차를 그대로 가져가서 쓰기로 했지요. 그런데 각자 출퇴근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 남자친구는 결혼해도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는데 정작 본인은 결혼도 했는데 언제까지 지하철을 타야 되냐며 결혼 후에는 자기도 차를 뽑아야겠다고 나왔습니다. 보증금 걸고 할부로 사면 1,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갚을 돈이나 이자나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막상 남자친구가 뽑고 싶다는 차 가격을 생각해보면 4천만 원 모아놓은 게 사실 한 푼도 안 모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하는데 정작 남자친구는 반반 결혼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집을 2채 보유하고 있던 시부모님이 저희 살라고 집 하나를 비워주신다고 전해왔어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 남자친구가 외제차에 저렇게 목을 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죠. 그런데 넘겨준다던 그 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집이었어요. 오래되긴 엄청 오래되었는데 단지도 작고 위치 또한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런 입지 조건 때문인가 재개발 소식도 전혀 없었고요. 게다가 출퇴근하기에도 좋은 게 하나 없었어요. 둘 중 한 명 직장이랑 가깝기라도 했다면 그나마 생각이라도 한번 해봤겠는데 이건 뭐 차를 타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출퇴근에만 들어가는 시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버스 노선도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르겠다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거든요. 한 푼이 아쉬운 와중에 집을 해준다는 사실만 가지고 감지덕지해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맞나 싶었어요. 출퇴근하면서 오며 가며 버리는 시간도 계산해봐야 하고 집이 저렇다 보니 솔직히 동네 치안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랬거든요. 게다가 예비시 부모님도 투자 용도로 사놓은 집이지 실거 주목적으로 사놓은 게 아니어서 리모델링까지 새로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먼저 새들어 살던 분이 집도 워낙에 지저분하게 쓰셔서 벽지 코너마다 곰팡이가 잔뜩에 샤시에서도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게 감기 걸리기 딱 좋겠더라고요. 이럴 바에 이 집을 급매로라도 정리를 하고 그 돈과 우리 모아놓은 돈을 합쳐서 새로 집을 구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당분간 차 살 생각은 말고 나도 내 차 팔아서 돈을 보탤 테니 그렇게 해보자고 했죠.
못해도 금매로 내놓으면 1억 초반은 받을 집이었으니 거기에 제 차까지 정리해 저희 두 사람 돈을 합치면 2억 정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계산이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의 위치까지 고려해서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댁에서 반대를 해왔어요. 꼭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조건이어야 한다더군요. 그게 아니면 그 어떤 지원도 해줄 생각도 없다고요. 오히려 저를 보고 요즘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며 혀를 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살기 싫어하는 이유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들을 집어서 말씀드렸죠. 오히려 저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도 그 어떤 재개발 소식이 없으니까 더더욱 그 집이 메리트가 있는 집인 거 모르냐고 하더라고요. 요즘 것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알맹이는 보잘것없다고 겉만 번지르르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걸 보니 딱 알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 소식이 없으니 똥파리들이 꼬이지 않아서 저런 거지. 재개발 호재 하나만 터지면 그것만 가지고도 집값이 2배는 넘게 상승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괜히 헐값에 정리했다가 그 집이 대박이라도 나면 당신들은 배가 아파서 어떻게 사냐며 죽어도 그 꼴은 못 보겠다고 막무가내더군요. 예비시댁에서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니 제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집을 지원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이어서 또 어이없는 요구를 해오더군요. 자고로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면 여자 쪽에서 집값의 20%를 예단으로 해오면 기타 결혼식 비용은 다 부담하는 거 알고 있냐고 물어오며 미리 적어놓은 예단 리스트를 저한테 들이밀더라고요. 예단은 욕심내지 않고 별로 안 적었다고 하면서 예단을 조금만 받는 대신에 그 집 리모델링비 3천만 원을 저희 집에서 해주면 되겠다고 견적서를 들이밀더라고요. 이야기 꺼내기 전에 같은 식당 같은 식사 자리에서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 먹고 이런 이야기를 다 꺼내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가만 듣고 보니 말도 앞뒤가 안 맞았어요. 집값이 20%는 해오는 거라더니 막상 예단 리스트에 집 리모델링 견적서에 적혀있는 금액만 합쳐도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 이것저것 합쳐서 계산해보면 거기서도 2천은 우습게 나올 테고요. 제가 새로 집을 구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주변 부동산 시세를 조사했을 때 금매로 1억 초반에 내놔도 팔릴까 말까한 집이란 건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넉넉 잡아 인심 후하게 쳐줘서 시세를 1억 5천으로 잡고 계산해줘도 20%는커녕 거의 절반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일부러 제 앞에 들이밀은 예단 리스트며 리모델링 견적서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도 아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예비시 부모님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이런 제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조금 당황스러워하다가 아무튼 이렇게 할 테니까 부모님하고 한번 잘 상의해보라며 후다닥 자리를 뜨더라고요. 예비시 부모님이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남자친구한테 이게 맞냐고 제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집을 해주는 게 어디냐며 좋은 점만 생각하자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말했고 그 뒤로 2주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남자친구랑 만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 아무것도 시작한 거 없고요. 제가 확신이 서질 않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의견 물어보러 다녔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남자친구 말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집 해준다는데 우리가 이득 아니냐. 재개발 호재가 없어도 집값은 언젠간 오르게 되어 있다 하면서 남자친구랑 예비시댁 말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요. 1억 5천도 안 되는 집 가지고 선심 쓰는 척 생색내는데 막상 남자친구가 차까지 뽑아버리면 그건 반반 결혼도 못 되고 오히려 저랑 저희 집에서 돈을 더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사람도 있고요. 의견이 반반 갈리다 보니 저도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네요. 제가 이기적인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자 사연 보내봤어요. 그냥 친한 동생한테 조언해준다 생각하고 기탄 없이 이야기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주 전에 결혼 문제로 사연 보냈던 쓰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 시원하게 파혼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시 한번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기로 한 건데 돈 얼마가 중요하냐며 저희 부모님까지 나서서 좋은 점만 생각하라고 저를 설득하셨거든요. 저도 남자친구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한 건데 너무 계산적으로 조건만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나야말로 속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구 잡혀서 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예비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만큼 저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비시 부모님과 같이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집에서도 예비시댁에서 제안했던 리모델링이며 예단은 아무 이야기 안 나오도록 준비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대신 결혼식 비용은 절반씩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축의금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예비시 부모님 표정이 떨떠름해 보였지만 일단 이야기를 계속 해보라던 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보자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집 명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1억 초반대 집을 받으면서 혼수도 해오고 예단도 해오고 거기에 3천만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솔직히 공동명의를 요구 못할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번에 공동명의는 안 되겠다고 싫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나요? 저는 그게 언제 뜰지도 모르는 그 집값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예비시 부모님이 그쪽 동네가 집값이 오른다는 뜬소문 하나만 믿고 그 집을 매매했던 가격이 2억이 넘었던 거예요. 집 해오면 집값의 20%는 혼수며 예단으로 해와야 한다. 어쩌고 했던 말이 자기가 샀던 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했으니 그 금액을 들이밀었던 거였더라고요. 지금은 불경기라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려간 거지. 조만간 규제 풀리고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 다시 2억 4천 찍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냐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그 아파트 살 때 들었던 대로 5억까지 올라간다는 거였죠. 지금 가격이 1억 1천만 원인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이 5억이 넘어갈 아파트를 넘겨주는 건데 고작 리모델링하고 혼수 예단 당연히 해오는 걸 빌미로 공동명의를 요구하다니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어야지 않냐며 개거품을 물면서 저보고 아주 결혼 한번 잘해서 집 한 채를 거저먹으려고 드냐며 얼굴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속은 시꺼먼 게 도둑놈 신보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아들 결혼 빌미로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예비 며느리한테 떠넘기는 주제에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따지기도 전에 이딴 소리 하려고 바쁜 사람 오라가라 했냐며 저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저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렸어요. 금매 시세 1억 1천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2억 넘는 집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고 혼수에 다니고 나발이고 남자친구 집에서는 저를 예비 며느리가 아닌 언젠가는 5억까지 치솟을 지들 명의 집 한 채를 푼돈 내고 거저먹으려 드는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제가 저를 스스로 조건 따지는 속물 아닌가 생각한 게 우습다 싶을 정도로 진짜 돈 10원짜리 한 장까지 따지는 속물들이 바로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의 부모였어요. 남자친구는 지 부모님을 따라가야 하나 저를 달래서 포기를 시켜야 하나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죠. 괜히 저 설득하겠다고 징징거리면서 매달렸으면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을 테니까요. 뛰쳐나가면서 계산도 안 했더라고요. 예비시 부모. 아니, 그 아줌마 아저씨가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뒤따라 나간 남자친구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기야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깟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가져온다는 걸로 부모님 뜻에 따르자고 저를 설득했겠죠. 혼자서 남자친구와 그 부모가 먹은 밥값을 계산하고 있는데 열이 잔뜩 날 상황에서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길게 끌 것 없이 이렇게 후련하게 끝내준 게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한테 있었던 일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잘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던 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이 저한테 사과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저야말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저렇게 인격이 파탄난 사람들하고 한 가족이 되려고 생각했던 게 죄송할 따름이지 않냐고 제가 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네요.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적당히 서로 재다가 파혼했구나 싶은 그냥 평범한 파혼 이야기였을 텐데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연락도 없이 일주일 정도 지나가던 얼마 전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남아서 또 이렇게 전화질인가 싶어서 전화를 싹 무시하고 있었더니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와 있고 제가 퇴근하고 와서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며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오래 기다릴까봐 걱정이 돼서 나간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이웃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식으로 또 찾아올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단판을 지어주려고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던 카페로 나갔어요. 자리에 앉을 것도 없이 남자친구 앉아있던 테이블로 가서 우리 2번 다시 볼 일 없는 사이인 거 아니냐고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식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줄 생각도 없고 또 찾아오면 경찰도 부를 생각이라고 확실하게 전해줬어요.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려고 나간 것도 아니었고 저도 할 말은 다 했으니 그 자리에서 뒤돌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카페 밖까지 쫓아나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고요. 집 근처 동네에서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어서 하는 수 없이 남자친구 데리고 근처의 다른 카페로 후다닥 도망갔어요. 방금 전 카페에서는 이목이 집중될 것 같아 싫었고 동네에서 괜히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망신살 아주 제대로일 것 같아서 후다닥 무슨 소리 하는지 듣고 보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침울한 표정으로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할 걸 그랬다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다고 후회가 된다고 말을 꺼내더군요. 일주일 만에 돌변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참 부모라는 사람들이 너무하긴 했다 싶어서 남자친구가 다 안쓰러워졌네요. 가머니설에 소가 2억 5천에 들어간 집이 현재 1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집에 사실 대출이 8천이나 남아있었답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집값이 언젠가 5억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이자로 날려먹은 손해도 다 메꾸게 될 거라며 꾸역꾸역 그 집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태 손해본 게 있으니 그 집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러니 그 집을 저희들 결혼을 빌미로 아들인 남자친구에게 떠넘길 계획이었나 봐요. 그러던 와중에 또 공동명의니 뭐니 하니까 또 손해보는 느낌이 들은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대출에 대해서 제가 알아챌까봐 그런 건지 싶어서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우겨대다간 제가 파혼을 결정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세게 나오는 그 모습에 제가 겁이라도 먹고 당신들이 제시한 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이 결혼을 할 줄 알았나 봐요. 오히려 저는 그 덕분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건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제가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확실하게 파혼하겠다는 생각을 전했더니 남자친구 집에서는 모처럼 손해만 잔뜩 보고 있던 집을 처분할 기회였는데 이렇게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건 또 아쉬웠나 보더라고요. 오랫동안 골머리 써이던 집이었는데 이렇게 해결하나 싶더니 다시 당신들 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자식인 남자친구한테 떠넘기기로 했나 봐요. 결혼이 엎어진 게 당신들 탓이 아니라 제 탓이고 집이 없을 때도 결혼하겠다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한 명 더 구하는 게 뭐가 문제나 되겠냐면서 집을 남자친구한테 넘기기로 했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까지 함께 말이죠. 남자친구가 그 말 듣고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붙잡으러 온 거지요. 제가 제시했던 조건은 공동명예 아니냐. 이제 내 집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깟 공동명예에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다시 결혼해달라 애걸복걸 빌더라고요. 내가 미쳤냐. 여지껏 내가 공동명예 안 해준 것 때문에 파혼한 줄 알았냐. 그거 착각도 너무 큰 착각이 아니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산 방식 들먹이는 니네 부모도 문제지만 그 부모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바라는 대로 다 해주고
전부 당해주는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남편으로 믿고 평생을 같이 하겠냐고. 내가 파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집도 돈도 니네 부모님도 아니고 바로 너가 문제다 하고 제대로 주제 파악 시켜줬어요. 그리고 먼저 카페에서 말한 것처럼 또 연락하거나 우리 동네 근처에 이유도 없이 얼씬만 해보라고 했죠. 더 이상 네 이야기 들어줄 이유도 시간도 없으니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겠다고. 어디 그 다 쓰러져가는 잘난 집 한 채 가지고 결혼 한번 아주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완전히 쪽내고 나니 제대로 알아먹었는지 그날 이후로는 저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후련하게 후기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연 보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제게 정확하게 갈피를 잡아준 댓글이 생각나네요. 지금도 벌써 그 다 쓰러져가는 집으로 결혼 전부터 저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하겠냐고. 굳이 똥인 거 뻔히 아는데도 그 맛을 봐야겠으면 한번 찍어 먹어보라던 그 말이 말이에요. 똥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 고여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똥이란 걸 알고 나니 이 결정 자체에는 후회가 없어요. 다만 다시 다른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가게 되는 게 언제가 될지 도무지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 게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다시 잘해보겠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똥차 가고 벤츠가 온다니까 제 가치를 키우면서 느긋하게 있으면 언젠가 그 벤츠가 알아서 나타나겠죠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